미연준, 미국 채권금리 상승 되고는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다 라는 일관된 미연준의 설명이에요. 친절한 설명. 먼저 이전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살펴본 바 있어요. 2021년 1월 15일에 보도된 내용, 이 내용을 갖고서는 살펴본 바도 있죠. 파월은 미 연준 의장, 미국의 중앙은행 미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 임박하지 않았다. 당시에 1월 15일 그 당시에 최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1%를 넘어서며 급등하자 페드가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이 전망을 계속해서 수개월째 국내 언론들 그리고 국내외 주요한 금융기관들은 이걸 갖고서는 미연준이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이게 되고 기준금리가 높아지게 되는 또 테이퍼링이 진행되게 되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을 해오고 있지만 미연준 의장은 2020년 말서부터 지속적으로 일관된 얘기를 전달해 오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현재는 실업률 하락과 관련해서도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나 다른 불균형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이 금리를 올릴 이유는 되지 않을 것이다. 즉 미국의 채권금리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는 있는 것은 맞지만 지속적으로 경기부양 정책을 진행을 할 것이고 그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임계 수준까지 가기 전까지는 현재와 같은 긴급 프로그램을 계속 유지를 할 것이라는 거 1월 15일 보도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고 2021년 들어와서 1월 달에 FOMC 회의가 진행이 되게 됐고 이 회의록이 2월 17일 날 어저께 이제 미국 시간으로 공개가 됐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FOMC 회의에 참석한 모든 참여자들은 현재 경제 여건이 FOMC의 장기 목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그리고 FOMC 모든 참여자들은 연방 기준금리와 자산 매입 속도를 위한 위원회의 현재 설정된 저금리와 채권 매입 수준을 그대로 이제 유지하는 것으로 지지했다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한 이 FOMC 회의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과도한 유동성 공급에 따른 치명적인 인플레이션이 치명적인 임계 수준을 넘어가는 데 따른 경제 역효과에 대한 우려, 그리고 경기 부양을 하는 과정 속에서 과도한 이제 부채가 증가되는 것에 대한 우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국의 정책은 지속적으로 그러한 영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로 정상 가동되고 있지 못한 미국의 실물 경기를 개선하는 경기 부양 정책이 있다. 그것이 최상위 우선순위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친절하게 대놓고선 이렇게 수개월 동안 똑같은 얘기를 언론을 통해서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전달해 오고 있는데 유독 미국 채권금리만 분석하는 그 내용들은 아마 기존의 이제 금융 분석 기관들이 상투적으로 사용하던 그 분석이 이 채권금리를 기반한 분석인 것 같아요. 그것만 분석을 하고 다른 당사자가 아니라는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되면 채권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이거 기준금리 상승하게 되고 지금과 같은 경기부양 정책 그대로 유지되지 못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죠. 당사자가 아니라는데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계속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것, 상식적으로 말만 듣게 되더라도 당사자의 말을 들어야지 되겠죠. 당사자는 왜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아직도 미국의 실물 경기 개선세가 2020년도 3분기를 넘으면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1월에 FOMC에 참석한 모든 참석자들이 아직 목표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그 말을 하게 된 것인지 여기에 지표를 통해서 그 얘기의 배경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여기 파란 선으로 나타나는 게 미국의 기업 이익을 나타낸 것이고요. 여기 빨간색 선으로 나타나는 게 미 달러의 유통 속도를 나타낸 거가 돼요. 미국의 실물 경기를 개선시키는 그 각 주체의 미 달러 한 단위가 얼마나 빨리 회전을 하는가를 나타내는 게 통화 유통 속도가 되게 되고 얘는 자동차의 엔진 회전 속도를 그리면 RPM과 비슷하게 돼요. 적정한 회전 속도를 높여주거나 이 회전 속도가 가속되게 되면 미국의 실물 경제의 개선세가 강하게 나타나게 되죠. 따라서 이 통화유통 속도가 일정 기간 상승세를 나타내게 되면 미국 경제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인 민간 기업들의 기업이익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돼요.
근데 2010년 이후에 미국의 중앙은행은 2008년도 글로벌 금융 위기 시에 미 행정부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 발행됐었던 국채를 매입을 해왔고, 이 보유했던 보유 자산이 미국 건국 이래 최대치에 이르게 되면서 2010년도서부터 매각을 진행해 왔었고, 매각의 규모를 늘린 게 2016년도서부터 2019년 8월까지 보유하고 있던 자산을 대규모로 시중에 매각하게 됐죠. 시중에 매각하는 자산의 가격만큼 미달러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고, 미 달러를 환율 제도의 근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미 달러가 감소되는 그 물량만큼 비례적으로 자국 화폐 유동성을 줄이게 되면서 글로벌 유동성 감소 현상이 2016년도서부터 2019년 8월까지 진행이 됐어요. 이러한 기간에 통화의 유통 속도에 비례를 하는 것은 통화 공급 규모에 유일하게 비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과 같이 통화 유통 속도가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면, 얘를 침체 속도를 가속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이 진행한 바와 같이 통화 유통 속도가 가속될 때까지 통화 공급을 늘려주는 유일한 방법이 존재를 하게 돼요. 통화의 규모가 줄어들게 되니까 빨간 선으로 나타낸 미 달러 공급 속도가 침체되는 현상이 이 기간에 나타나게 됐고, 이 당시에 기업 이익이 상승세가 개선세가 매우 급하게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그 뒤에 2020년에 코로나19 특수 환경이 만들어지게 됐고, 경기 부양을 위해서 미달러 유동성 공급 속도를 증가시킴에 따라서 파란선의 미국의 기업 이익의 개선세가 나타나게 되면서 2020년 3분기에 코로나19 발생 이전 수준을 넘어가는 기업이익 실적을 달성하게 됐어요. 여기까지만 보게 된다면, 아니 FOMC 1월에 진행했었던 모든 참석자들이 왜 목표치로부터 미국 경제가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한 것일까? 미국의 기업 이익은 이미 코로나19 발생 수준을 넘어선 상황이고, 특히 미 달러 통화 유통 속도의 침체 현상이 2020년 3분기부터 종결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는데, 왜 목표치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한 것일까 의문이 들 수뿐이 없죠. 그래서 요 미 달러 가속도를 다시 확대를 해서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파란 선으로 나타나는 게 미 달러의 가속도를 통화 유통 속도를 나타내는 거가 되게 돼요. 이 부분이 이제 화면에 잘 안 볼 수 있게 되지만, 파란색 선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2020년 3분기에 이 침체되는 현상이 상승하는 현상으로 전환되게 됐어요. 즉, 미달러 통화 유통 속도가 계속해서 미달러 통화량 공급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침체되었지만 3분기에 임계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서 미달러 가속도가 돌아서게 됐고, 그렇지만 4분기에는 얘가 다시 침체되는 이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왜냐하면 2020년 3월과 4월에는 미국이 매우 적극적인 코로나19 경기 부양 정책을 진행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4월 이후에 미국의 이제 미 행정부의 재정 정책, 경기 부양 재정 정책이 2020년 12월 4주차까지 보류가 되게 되면서 미달러 유동성 공급 속도가 다소 저하가 되게 됐고, 이 임계 수준에 도달했었던 미달러 가속도가 4분기에 다시 꺾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020년 초에 코로나19가 발생됐을 때 공급되던 미달러 공급 규모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이후에 다시 미달러 가속도는 침체세로 전환되기 쉬운 매우 미묘한 민감한 그 시기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존의 2020년 초와 같은 매우 강력한 경기부양 긴급 프로그램이 유지가 되어져야지 얘가 다시 미달러 가속도가 상승이 되게 되면서 미국 경제라는 자동차의 엔진의 회전 속도가 일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2020년도보다 빠른 경기 개선세가 진행될 수가 있게 되게 되겠죠. 특히 지금 미국 경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진행됨에 따라서 실물 경기가 정상 가동되고 있지를 못해요. 우리가 앞서서 살펴본 것과 같이 2020년 3분기서부터 미달러 가속도가 침체세가 종료되게 되고, 그리고 미국의 기업 이익이 코로나19 발생 수준을 넘어가게 되는 이와 같은 실적 개선세까지 나타나고는 있지만, 얘가 이제 글로벌 경제를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로 통해서 구분하게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절로 구분해 볼 수 있게 되는데, 분명히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게 된다면 여름의 장세로 봄의 장세에서 여름의 장세로 진입할 수 있는 조건에 있기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전히 코로나19 감염 확산 때문에 실물 경제가 2019년과 같이 정상 가동이 되고 있지 못하죠. 결국 지금 글로벌 경제가 정상 가동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이라는 게 제어될 수 있는 수준으로 들어와야 되고, 미국은 백신 접종이 다행히 2020년 12월서부터 빠르게 진행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집단 면역이 갖춰지고 난 다음에서야 본격적인 여름의 장세, 실적 개선세가 빠르게 진행되기 위한 선결 조건인 실물 경기의 정상 가동이 가능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경제, 특히 이제 세계 경제 표준인 미국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장세 속에서 봄의 조건에 들어와 있고, 봄 속에서도 초기, 중기, 말기 중 말기 부근에 와 있는 지표들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게 되죠. 말기는 이와 같이 GDP의 미국의 경제 성장률의 개선세, 그리고 미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민간 기업들의 실적 개선세, 기업 이익이 2019년도보다 더 증가되는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고, 유동성의 증가도 일부분 더 진행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름의 장세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제어할 수 있는 집단 면역 수준에 도달해야지 되고,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다른 국가보다 먼저 진행하느냐, 늦게 진행하느냐는 안전성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서 다른 국가들의 접종 상황을 보고 안전성을 확인한 뒤에야 접종을 하겠다는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다른 국가보다 선제적으로 먼저 접종을 하는 그런 국가들이 있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실물 경제, 결국은 코로나 걸린 분들도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되고, 걸리지 않은 분들도 경제 활동을 못하게 돼서 굶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조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얼마나 선제적으로 가져가느냐는 결국 국가 경제의 정상 가동 그 시기를 다른 국가보다 얼마나 더 먼저 시작할 수 있느냐, 매우 경제적인 국가 경제 발전의 논리가 작용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공유를 해왔어요. 특히 백신 접종, 과거보다 코로나19 백신의 개발 과정이, 개발 기간이 굉장히 단축됐기 때문에 지금 임상 3상을 마친 백신들도 안정성을 과거에 비하면 그렇게 기대하기는 힘들다 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여기에서 반대로, 말한 것을 반대로 하게 되면, 그러면 과거보다 백신 개발 기간이 단축됐기 때문에 대부분의 백신들의 안정성에 좀 의문이 든다면, 이 속에서도 옥과 석을 구분을 해야지만 되는 상황이라면, 과학적으로 안정성이 입증된 임상 3상까지 마친 백신을 그러면 다른 국가보다 먼저 접종을 시작해야 된다는 논리를 본인이 말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미국은 2021년 가을경 부근이 되게 된다면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접종이 진행이 되게 되고, 미국의 실물 경제의 경기를 개선하는 민간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여름을 넘어서게 되면서 2021년 하반기에 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정상 가동될 수 있는 여름의 장세에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게 돼요. 그리고 지난 공개 방송에서 살펴봤다시피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고,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게 된다면 주식시장에 어느 정도의 충격이 예상되게 된다. 또는 이제 해외 투자 금융기관들은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게 될 때 어느 수준에 이르면 주식시장에 안 좋은 영향이 미치게 되는지, 그 임계 수준이 어떠한지 그것을 좀 파악하는데 난해하다라는 그런 발언을 한 보도 내용도 확인한 바 있어요. 여기에 여름의 장세를 보게 되면 연두색 선으로 나타낸 것과 같이 기준금리가 다 상승하는 특징을 갖는 게 여름의 장세예요. 봄의 장세라는 것은 실물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민간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게 되고, 그렇지만 경기 부양 정책이 진행되게 되면서 유동성이 증가되게 되는 유동성 장세의 특징을 갖게 돼요. 그래서 2020년 상반기에 코로나19가 발생되게 됐을 때 국내 주요 언론들은 경제 대공황을 계속해서 비교해서 언급을 하게 됐죠. 그렇지만 공개 방송의 자료를 찾아보게 되니 6월 달에 진행됐었던 공개 방송에서부터, 물론 이제 공개 방송에서 분석 내용 공유하기 전에 이미 분석이 돼 있었죠. 이 과정서부터 현재는 경제 대공황을 논하는 그러한 시기가 아니다. 글로벌 경제 및 글로벌 금융시장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분석하게 되면 이와 같은 구분되는 사계절로 구분할 수 있고 2020년 현재는 경제 대공황을 논하는 겨울의 시기가 아닌 봄의 시기에 와 있다는 것을 숫자로 표현된 경제 지표들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공개 방송에서 대놓고 계속해서 공유해 왔죠. 우리는 봄의 장세가 진행되고 있던 중이에요. 실적은 안 좋아지게 되지만 유동성 장세로 여기 미국의 주식 가격 지수를 나타낸 봄의 시조를 보게 된다면 유동성 장세, 대세 1차 상승이 진행되게 돼요. 여름의 장세, 기준금리가 상승됨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유동성 장세 기간에 지속적인 일관적인 경기부양 정책이 진행됨에 따라 실물 경기의 단상을 나타내는 주요 경제지표의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게 되고 이를 확인한 국가경제의 부가가치를 만드는 주체인 민간 기업들의 드디어 이제 현금 확보를 통한 생존 전략이 아닌 투자를 통한 성장 전략으로 전환되게 되면서 여름의 장세에 들어가게 되면 유동성도 증가되고 실적까지 증가되는 투자 효과가 나오게 되면서 실적까지 증가되는 제2차 대세 상승기가 진행되어져 왔다는 것을 기준금리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보게 되면 기준금리 올라가게 되면 주식시장 폭락이다와 같은 공포 소재를 다루는 곳이 많지만 실상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 눈으로 보게 되니 기준금리 올라가게 돼도 투자 효과가 나오게 되면서 여름의 장세는 유동성 장세보다 더 강한 2차 대세 상승기가 진행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고 저희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은 이와 같은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2020년 3월 초부터 코스피를 비롯한 국내외 금융시장이 폭락하는 이 기간서부터 공개방송에다 대놓고 3월 20일 미국 선물 옵션 만기가 되게 되면 추가 폭락하는 것이 아닌 반등 국면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3월 20일 미국의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난 뒤 공개방송서부터는 향후에 주기적으로 일정 수준의 조정이 발생되게 되겠지만 그것이 기간이 누적되게 되면 상방의 추세를 갖기 때문에 출렁출렁 때 조정의 시기는 공포를 느끼게 되면서 공포지수 인버스 2배수를 사거나 현금을 100% 하는 시기가 아닌 코로나19 특수 환경 속에서 가치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 산업 부분에 지분 확대를 하게 되는 기회의 시기가 되게 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수개월 동안 일관되게 계속해서 설명해 왔죠. 왜냐? 우리는 겨울의 장세가 아닌 봄의 장세에 와 있음을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분석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죠. 이와 같은 자료를 갖고 보게 된다면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과 같이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금리가 상승되게 되면 기준금리의 인상을 초래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미국이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을 과거와 같이 진행하지 못하게 되고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 주식시장에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겠죠.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돼도 주식시장이 어때 왔는지를 지표를 열어서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하지 않은 채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면 뭔들 생각을 못 하겠습니까? 인간의 상상력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현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숫자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또한 미국의 중앙은행 페드는 수개월 동안 똑같은 얘기 중요한 것은 채권금리 상승이 아니란다. 경기부양 정책을 지속해야 되는 시기란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왔죠. 이렇게 되면 한 가지 의문이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돌 뿐이 없어요. 야, 경기부양정책 규모를 봐라. 엄청나게 대규모잖아. 그러면은 세금 걷어들이는 걸로 그거를 다 충족을 못하게 되고 결국은 국채를 발행할 수뿐이 없게 되지. 경기부양정책이 바이든이 더 규모를 늘리겠다고? 그러면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게 되지.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매물이 과거보다 많아지게 되니까 국채 가격이 내려갈 수뿐이 없어요. 국채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국채 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켜주기 위해서는 국채를 사게 되면 지급하게 되는 이자를 과거보다 더 주겠다라는 조건이 붙어야지 국채에 대한 수요가 살아날 것 아니겠어? 그 국채에 대한 이자를 금리라고도 달리 표현을 하게 되지. 즉 국채 가격이 내려가게 되면 국채 금리가 상승할 수뿐이 없는 거야. 이게 매우 상식적인 건데 어떻게 경기부양 정책을 일정 규모를 넘어서는 경기부양 정책을 지속하게 되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막겠다는 이 말도 안 되는 논리가 말이 되느냐. 이게 미 연준 의장이 말해도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우리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때 이미 경험해 봤죠. 또한 지난 공개 방송들을 통해서 수차례
미 연준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때 무엇을 하게 됐는지, 또한 2020년 3월과 4월에 미 행정부의 일정 규모가 넘어서는 경기부양 재정정책이 진행됐을 때 미 연준이 어떻게 했는지를 공개방송에서 계속 공유해 왔어요. 그 얘기는 지난 이제 공개방송 편집본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채권 가격과 주가 지수의 상대 강도를 나타나게 된 거예요. 확인해야 될 것은 이 지표가 올라가는 이 기간에는 채권 가격의 상승세가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압도하는 기간이에요. 반대로 얘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기간에는 주식시장의 상승세가 채권 가격의 상승세를 압도하는 기간이 되게 되죠. 근데 이제 보게 되면 내려갈 수 있는 수준까지 태동기 초입까지 거의 다 내려왔어요. 그렇게 되면 얘가 전환될 수뿐이 없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은, 그럼 향후에 채권 가격이 일정 기간 강세를 나타나는 그 기조로 전환되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를 만들게 되는 미연준의 원인에 해당하는 정책적 행위는 무엇일까? 요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매번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진을 지속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좀 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늘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3독의 정진의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들의 구독이 된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